엄마, 갑자기 무릎이 왜 아프신 거예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수진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어머님 다리 아프다고? 노인네가 집에 가만히 계시면 되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서 무릎이 아프다고 그래? 들리겠어. 조용히. 아들 민수가 며느리를 향해 하는 말이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에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때 수진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병원비 정도는 어머니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애학원비에 대출금에 정신없어요. 귀가 따끔했습니다. 자식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죠. 저는 임정욱이라고 합니다. 올해 71예요. 평생 모은 재산이라곤 서울 외곽 낡은 집 한 채와 작은 밭뿐이었죠.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웃 순미 언니가 경고했어요. 정호가 돈 냄새 맡으면 자식도 남이 되더라. 조심해야 해. 저는 그때만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노년에 가장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를. 서울 외곽에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운 집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45, 손자도 고등학생이 됐죠. 요즘 들어 무릎이 말을 안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뻐근하게 굳어 있고 계단을 내려갈 때면 찌릿찌릿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결국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갔죠. 어머니, 관절염이 꽤 진행됐네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검은 화면에 하얗게 찍힌 뼈 사진이 보였어요. 선생님 손가락이 무릎 부분을 가리켰죠. 여기 봐보세요.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주사 맞으시고 물리치료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걱정이 앞섰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런데 어머니, 선생님이 의자를 돌려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셔야 해요. 수술이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죠. 네. 지금은 약과 물리치료로 버티실 수 있지만 나중에 더 악화되면 수술도 힘들어지고 회복도 더디거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시는 게 삶의 질을 위해서는 훨씬 낫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71도 젊은 나이는 아닌데 더 늙으면 수술조차 못한다는 뜻이었죠. 그게 비용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험 적용되면 한 500만 원 정도 드실 겁니다. 물론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500만 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에 쥔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사 맞고 가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제게는 하나도 부드럽게 들리지 않았어요. 주사 한 대에 물리치료까지 그날 병원비가 13만 원이 나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카드를 건네며 생각했죠. 수술은 꿈도 못 꾸겠구나. 약국에 들러 진통제와 소염제를 받았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엔 5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나이에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니 더 쓸쓸했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약봉지를 내려다봤죠. 평생 아끼고 또 아껴 모은 돈. 그 돈을 이제 병원비로 써야 하나. 며칠이 지났지만 무릎 통증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뒤척이다 결국 아들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죠.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밤늦게. 민수야, 엄마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응, 그래서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시더라. 인공관절 수술이래. 그게 5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엄마 갑자기 무릎이 왜 아프신 거예요? 그 순간 뒤에서 며느리 수진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어머님 다리 아프시대? 노인네가 집에 가만히 계시면 되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서 무릎이 아프다는 거야? 들리겠어. 조용히 말해. 수진이 민수를 향해 하는 말이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수진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병원비 정도는 어머니가 내셔야죠. 우리도 애 학원비에 대출금에 정신없어요. 어머니 집이랑 땅이 있으시잖아요. 귀가 따끔했습니다. 집이랑 땅이 있으니 그걸로 하라는 말. 자식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죠. 엄마 미안해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 재산이 있으시잖아요. 민수야. 늦었어요. 언제 한번 갈게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서운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병원 대신 동네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파스와 진통제를 샀어요. 약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죠. 어머니, 진통제만 드시면 안 돼요. 병원 가셔야죠.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는 걸.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는 걸. 약국 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정우가. 돌아보니 이웃 박순미 언니였어요. 순미 언니는 저보다 3살 위에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이죠. 언니, 어디 가세요? 시장 좀 보려고.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순미 언니가 걱정스럽게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괜히 괜찮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무릎이 좀 불편해서요. 무릎? 나도 그래. 요새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 순미 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저기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자. 내가 살게. 언니를 따라 동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죠. 정우가, 너 병원은 다녀왔어? 네, 언니. 다녀왔어요. 의사가 뭐래? 수술을 권하시더라고요. 인공관절 수술. 순미 언니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작년에 그 얘기 들었어. 근데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 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 그냥 참고 있지 뭐. 아들놈한테 얘기했더니 바빠서 못 온다더라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정신없나 봐. 순미 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제가 말끝을 흐리자 순미 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정우가, 세상에 돈 앞에서 진짜 가족은 없어. 아무리 자식이라도 말이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다들 남이 되더라고. 그럴 리가요, 언니.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근데 말이야. 순미 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너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 확정됐다는 얘기.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보상금 지급 결정이 됐다더라고. 보상금 지급 결정이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순미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응. 우리 옆집 김씨 할머니 알지? 재작년에 보상금 받았다가 자식들한테 다 뜯기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더라. 자식들은 한 번도 안 온대. 설마 우리 민수가 그러겠어요. 정호가 조심해. 그런 소문 돌면 자식들 태도가 확 달라진다니까. 돈 냄새 맡으면 말이야. 순미 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미 언니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 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 쓸쓸했어요. 거실에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또 쑤셨죠.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릎은 계속 쑤시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언제부터 자식들한테 짐이 됐을까?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봤어요. 몇십 년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며 밭 일하고 청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죠.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수술비 500만 원을 내면 반이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야겠구나.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병원 진료 카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야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가야 했어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관절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다시 한번 생각했죠. 이 나이에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봤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나. 남편 뒷바라지, 아들 키우고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손자 동준이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추석 때 찍은 거였죠. 키가 훌쩍 크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진 동준이 아들 민수를 꼭 닮아 있었죠. 그런데 웃는 얼굴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그 나이 때는 엄마가 세상 전부였는데 이제는 엄마가 짐이 됐나 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대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아프면 내 돈으로 병원 가고 필요한 건 내가 해결하자.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제게 닥칠 일들을 그때는 몰랐죠.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무릎이 아파도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었죠. 임정욱 씨 댁 맞으시죠? 뒤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태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받아들고 보니 행복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못 들으셨어요? 이 동네 재개발 소식? 재개발. 순미 언니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그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요. 소문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승인이 났어요. 보상금 지급 일정도 확정됐고요. 중개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우리 동네 지도와 함께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죠. 이 집과 뒤에 있는 밭, 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됩니다.
보상금이 상당할 거예요. 얼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대충 계산해도 집이랑 땅 합쳐서 한 5억은 넘을 겁니다. 5억.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죠. 정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이 동네가 역세권이라 개발 가치가 높거든요. 다만 절차가 복잡하니까 저희 사무소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얼떨떨했어요. 5억이라는 돈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런데 너무 늦으면 손해보실 수 있으니까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제 명함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중개사가 가고 나서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5억이라는 돈을 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였죠. 엄마, 저 민수예요. 며칠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병원비 얘기 이후로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니? 엄마 건강은 좀 어때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부를 묻는 게 어색했어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하던 아들이었거든요. 응, 그럭저럭 지내. 엄마, 우리 주말에 갈게요. 수진이도 같이요. 엄마 뵙고 싶어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이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동준이도 데려갈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의아했어요.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정말로 민수 가족이 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민수, 수진, 동준이를 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응, 그래. 수진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시집 온 지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명절 선물로 받은 건데 드세요. 비싼 거예요. 고맙구나. 과일 상자를 받아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동준이도 따라 들어왔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동준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키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그래, 동준아. 많이 컸네.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수진이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커피 탈게요. 어머니는 믹스커피 드시죠? 그래. 며느리가 커피를 타주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민수 회사 이야기, 동준이 학교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죠. 그런데 수진이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 동네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응, 며칠 전에 중개사가 다녀갔더라. 그쵸? 저도 들었어요. 어머니 집이랑 땅이 재개발 지역이라면서요?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그런 것 같더라. 어머니,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대요? 글쎄, 중개사가 5억 정도 될 거라고 하던데. 5억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민수도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 정도면 대박이네요.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어머니,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니, 수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보상금 받으시면 명의를 동준 아빠 이름으로 바꾸시는 게 어때요? 명의를? 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명의만 바꾸면 세금도 줄고 가족 간에도 편하고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건 좀, 어머니, 어차피 그 돈 동준 아빠 물려줄 거잖아요. 이번에 명의 바꿔놓으면 세금 아낄 수 있거든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비싼데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생각 좀 해볼게. 뭘 생각하세요? 어차피 동준 아빠 몫인데.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동준이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민수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동준이 학원 가야 해서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까의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차에 타기 전 민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명예 이전 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시기 놓쳐서 세금으로 내는 돈 아깝잖아요. 알았어. 차가 떠나는 걸 보며 마당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 이래서 왔구나. 과일 상자도 밝은 미소도 안부 인사도 다 거짓이었어요. 그들이 원한 건 오직 하나, 제 땅과 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미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호가 너희 집에 차 왔던데? 아들네 온 거야? 네, 언니. 뭐라고 하던? 명예 이전하래요. 보상금 나오면 아들 이름으로 바꾸라고. 전화기 너머로 순미 언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재개발 돈 냄새에 자식들이 달라붙는다니까. 언니, 근데 민수가 제 자식인데. 나중에 다 줄 건데 미리 주면 안 되나요? 정호가 정신 차려. 지금 명의 넘기면 너 쫓겨나. 내 친구가 그렇게 당했어. 명예 넘긴 다음 날부터 집에서 쫓겨나더라고. 그럴 리가.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특히 돈 앞에서는. 순미 언니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절대 명예 넘기지 마. 그 돈 꼭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있을 때까지 네 거야. 알았지? 네, 언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순미 언니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제가 자식을 너무 못 믿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명예 이전 건 생각해 보셨어요? 민수야, 그건 좀 천천히. 엄마, 왜 자꾸 미루세요? 우리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건데 왜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민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낯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엄마, 우리도 급해요. 동준이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도 이건. 아, 됐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툭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교회에 갔다가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은 75이지만 정정하신 분이었죠. 정옥 집사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권사님. 그냥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권사님 앞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재개발 소식, 아들의 명예 이전 요구, 그 후에 냉랭한 태도까지.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옥 집사님, 노년에도 자기 인생을 지켜야 해요. 자식한테 다 주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하지만 제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다 효자는 아니에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 그렇죠. 정옥 집사님, 명의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게 집사님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예요. 권사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집 문서와 땅 문서를 꺼내봤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 임정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제 평생의 증거였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며 온갖 고생 끝에 지킨 땅. 이걸 쉽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땅은 내 생이 끝날 때까지 내 것이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누가 뭐래도 이 땅만큼은 지키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제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왔나 싶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공인중개사 김태수 씨도 함께였죠.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요. 수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수진과 중개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커피 안 주셔도 돼요. 금방 갈 거니까.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두툼한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명예 이전 서류예요. 김 소장님이 다 준비해 오셨어요. 어머니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수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어요. 수진아, 이건 어머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명의만 바꾸면 세금도 줄고 가족 간에 더 편하다고요. 중개사가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며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하시면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자기. 제가 말끝을 흐리자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벌써 몇 주째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미루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급해요. 동준이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동준 아빠는 회사에서 승진도 밀렸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라.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어차피 저희 주실 재산 미리 정리하자는 건데 왜 자꾸 거부하세요? 이건 내 재산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꼭 줘야 하는 거니? 제 입에서 단호한 말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지금 그 돈을 어머니 혼자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차피 나중에 동준 아빠 줄 거잖아요.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 지금은 내가 살아있잖니. 순간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주기 싫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거죠? 수진아, 말 조심해라. 뭘 조심해요? 저희는 20년 동안 효도했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어머니 아프실 때마다 걱정하고. 근데 어머니는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수진아.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병원비 10만 원도 아들한테 달라고 손 벌리시면서 무슨 어머니예요? 저희한테 집만 되시면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네, 나갈게요.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시간 낭비니까.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수진이 서류를 집어들고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중개사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끝이네요. 어머니 혼자 그 돈 쓰면서 잘 사세요. 쾅! 현관문이 3개 닫혔어요.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테이블 위에는 수진이 펼쳐놓고 간 서류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서류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야, 그건. 엄마, 우리가 그렇게 못 믿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명예 하나 못 넘겨주는 거예요? 민수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엄마는 우리를 도둑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 솔직히 실망이에요. 나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못 믿으시잖아요. 민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 땅은. 됐어요, 엄마.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앞으로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민수야.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핸드폰을 귀에서 떼며 눈물이 났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민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동물원에 갔던 날이었죠. 민수는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가 잘못한 걸까, 민수야? 사진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잠이 오지 않아 순미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저 정옥이에요. 정옥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언니, 오늘 며느리가 왔었어요. 명예 이전 서류 들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짐이라고 병원비도 손 벌리면서 무슨 어머니냐고. 그 못된 것이. 순미 언니가 혀를 찼어요. 민수한테서도 전화 왔어요. 자기들을 못 믿냐고 실망이라고. 정호가 울지 마. 내가 잘한 거야. 지금 명예 넘기면 넌 끝이야. 내일 당장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하지만 제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야. 특히 며느리, 그 눈빛 봤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순미 언니 말이 맞았어요. 일단 버텨. 명의는 절대 넘기지 말고. 그게 널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야. 네, 언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교회에 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조용한 기도실에 마주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옥 집사님, 집사님이 잘하셨어요. 나이 들어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켜야 해요. 자식한테 다 주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너무 서운해해요. 지금은 서운해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옥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함부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집사님 것이고 하늘이 부르실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권사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문 앞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빈 김치통이 보였어요. 해마다 가을이면 제가 정성껏 담가 보내던 김치통. 김장철이 되면 빈 김치통을 가지고 와서 제가 담근 김장김치를 가득 담아가던 그 김치통이었죠. 김치통 안에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김치통 돌려보냅니다. 올해는 김장 안 보내주셔도 돼요. 요즘 마트 김치가 더 맛있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상자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바닥에 상자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랗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저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비록 자식들과는 멀어졌지만 제 자존심만큼은 지켰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손자 동준이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집은 더 조용해졌고 저는 더 외로워졌죠. 어느 날 아침 재개발 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정옥 씨, 보상금 관련 서류 준비되셨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조합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어 집 문서와 땅 문서를 꺼냈어요. 오래된 종이 위에 적힌 제 이름 임정옥. 이 문서들이 제 평생의 증거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조합 사무실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동네가 지나갔어요. 50년 가까이 살았던 동네였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제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임정옥 씨, 집과 토지 합쳐서 보상금이 4억 8천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약 4억 2천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될 거예요. 4억 2천만 원.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달 초에 입금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석 달 안에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4억 2천. 그 돈으로 뭘 할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순미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호가 보상금 받았어? 아직이요, 언니. 다음 달에 받는데요. 그래, 나도 오늘 다녀왔어. 우리 이사 준비해야겠다. 언니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나는 역 근처 빌라 알아보고 있어. 병원이랑 시장 가깝고 교통 편한 데로. 너도 그렇게 해. 혼자 살기 편한 데로 가야지. 네, 언니.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거야. 그날부터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가까운 곳, 시장이 가까운 곳, 교회도 다닐 수 있는 곳. 일주일 동안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어느 날 역세권 근처 작은 빌라를 발견했어요. 방 2개의 거실, 부엌. 크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무릎이 아픈 제게 딱 맞았어요. 어르신, 이 집 어때요?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근처에 병원도 있고 시장도 가까워요.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얼마예요? 보증금 5천, 월세 50이요. 아니면 1억에 전세로도 가능해요. 전세로 할게요. 네. 바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1억을 내고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사 날짜를 한 달 뒤로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장을 열어보니 추억이 쏟아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민수 어렸을 때, 옷, 손주 동준이가 그려준 그림. 하나하나 꺼내며 눈물이 났어요.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 보내야지. 중얼거리며 사진첩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사 전날 밤 순미 언니가 찾아왔어요. 정호가 내일 이사하는 거 맞지? 네, 언니. 혼자 하기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언니. 이삿짐 센터 불렀어요. 순미 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호가 너 정말 잘 결정한 거야. 혼자 사는 게 속 편해.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언니도 그렇게 사세요? 그럼. 나도 아들 며느리 신경 안 써. 명절에 잠깐 보는 게 딱 좋더라고. 순미 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 외롭진 않으세요? 외롭긴 해. 근데 자식들한테 서운한 것보단 나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 기사들이 왔어요. 짐을 싸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정옥 씨, 어디 가세요? 역 근처로 이사 가요. 그래요? 거긴 살기 좋다던데. 근데 아드님은 안 오셨어요? 바쁜가 봐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이웃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에 눈먼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결정하셨네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집을 둘러봤어요.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고 아들을 키웠던 집.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우리 집. 그동안 고마웠어. 조용히 인사하고 문을 닫았어요. 새 집에 도착하니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고 아담한 집이었어요. 이삿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저녁이 되자 짐 정리가 끝났어요. 작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 동네의 풍경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민수 번호를 봤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이사했다고 알려줄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순미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이사 다 왔어요. 그래, 집은 어때? 좋아요, 언니. 혼자 살기 딱 맞아요. 잘 됐다. 이제 편하게 살아.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네, 언니.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어요.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늦가을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답네. 오랜만에 여유롭게 노을을 감상했어요. 밤이 되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 이불, 새 베개. 모든 게 새로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인생은 이제 내 거야. 그날 밤은 편히 잠들었어요. 무릎이 아파도 혼자여도.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창밖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 문이 열렸어요. 이제 나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처럼 조용히 흘러가지 않았어요.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또다시 흔들게 됩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교회에 다니며 지냈죠. 순미 언니와도 자주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호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그래요, 언니.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지. 자식 눈치 안 보니까 좋지? 순미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사하고 계절이 3번 바뀌었지만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손자 동준이 목소리도 듣지 못했죠. 가끔 밤에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서운함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교회 모임에서 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 따르르르.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그 사달이 난 후 처음 오는 전화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동준이가. 수진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준이가 왜? 무슨 일 있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어요. 뭐라고? 동준이가? 네. 친구 오토바이를 타다가. 어머니, 지금 병원에 있어요. 어느 병원이니? 성심병원이요.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황급히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려 지퍼를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동준아, 제발 무사해라. 속으로 기도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 민수와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수진은 울고 있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부르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동준이는 어디 있어? 수술실이에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수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수술? 많이 다친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골절이래요. 그리고 머리도 부딪혀서.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또 울었어요.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벌떡 일어났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의사 선생님. 우리 애 어때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 골절이 심해서 수술했고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며칠 경과를 봐야 해요. 그럼 괜찮은 거죠? 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을 겁니다. 일단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 지켜보고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의사 말에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민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는 원무과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동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면회는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민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정동준 아버지 맞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네, 보험사요? 수진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사고 피해자 보험사라고요? 네. 민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합의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끄는 민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무슨 전화였어?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고 상대방 보험사래. 동준이가 가해자래. 상대방도 다쳤고 합의금이랑 치료비 청구한다고. 얼마나요? 최소 3천만 원은 각오하래. 거기다 우리 동준이 치료비에 벌금까지.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돈이 어디 있어? 대출도 아직 안 갚았는데. 민수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손주가 무사해서 다행이었고, 한편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수지는 계속 울고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어머니, 가시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응, 내일 다시 올게. 어머니. 수진이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동준이가 어머니 손자잖아요. 합의금에 병원비까지. 정말 막막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간호사들도 눈치를 줬어요. 수진아, 일어나. 싫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수진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보상금 받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우리 목도 있는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우리 목도 있는 돈.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병원비 도움을 청했을 때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원비 정도는 어머니가 직접 내셔야죠. 그때 그 말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수진아. 제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때 내 병원비는 왜 안 도와줬니? 그게 니들이 말한 가족이었니?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내가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며. 근데 지금은 도와달라고? 보상금은 니들 목도 있는 돈이라고? 어머니, 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너희들 몸 같은 건 없어.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요. 저는 아들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제발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손주는 살려야 하는데 마음 한편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새 집 전세를 빼니 3억 정도 남아 있었어요. 이 돈이 제가 노후에 쓸 전부였습니다. 동준이를 도와주면 얼마나 들까? 계산을 해봤어요. 수술비, 입원비, 합의금, 벌금까지. 적어도 5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을 주면 제 노후 자금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밤이 깊어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손주는 내 핏줄이에요. 하지만 그 부모들은 저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설쳤어요. 뒤척이다 결국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손에 든 컵이 떨렸어요. 동준이를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통장을 꺼냈어요. 3억. 이 돈이 제 남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관절 수술비로 500만 원,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면 25년은 살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5천만 원을 내주면 2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손주 일인데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미 언니였어요. 정호가 어제 병원 다녀왔다며? 손주는 어때? 수술은 잘 됐대요, 언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고. 그래, 다행이네. 근데 너 목소리가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순미 언니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어요. 언니, 며느리가 돈 도와달래요. 합의금에 치료비까지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전화기 너머로 순미 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가 절대 주지 마. 한 번 주면 끝이 없어. 하지만 손주잖아요, 언니. 손주는 손주고 너는 너야. 그 돈 주고 나면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아프면? 병원비는? 그래도 정호가 돈보다 마음을 지켜야 해. 내가 진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미안해서 주는 건지 생각해봐. 순미 언니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생각해 볼게요, 언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교회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임 집사님, 손잡은 사고 소식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네, 권사님. 집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권사님, 그런데 상담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교회로 오실래요? 교회로 향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주 앉아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예 이전 거절한 일, 자식들과 멀어진 일,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권사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옥 집사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권사님. 손주는 살려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집사님이 그동안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집사님, 도와주실 거면 마음을 정리하고 도와주세요. 억지로 주는 돈은 독이 돼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다 상처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집사님 마음에 물어보세요. 진짜로 손주를 위해 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미안해서 주는 건지. 권사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교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또 통장을 꺼냈어요. 3억. 5천만 원을 빼면 2억 5천. 그래도 살 수는 있는 돈이었습니다. 동준아. 손주 이름을 불러봤어요. 어렸을 때 동준이가 생각났습니다. 제 품에 안겨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했던 그 아이. 초등학교 때 할머니 생신이라며 그려준 그림. 하지만 중학교 이후로 동준이는 변했어요. 제 생일에도 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인사만 건성으로 하고 방에 들어가 핸드폰만 봤죠. 그래도 손주는 손주야. 마음을 정했습니다. 도와주기로요. 며칠이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동준이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제게는 신호였어요. 이제 찾아가도 된다는. 그날 아침 은행에 갔어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에 담았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동으로 올라가 동준이가 있는 병실을 찾았어요. 병실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어요. 동준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였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민수가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었고 수진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수진이 얼른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동준이를 깨우지 않으려고요. 동준이는 괜찮니? 네, 어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 약 먹고 잠들었어요. 수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칠간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민수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병실 밖 복도로 나왔어요. 창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동준이 치료비랑 합의금 5천만 원 들었어. 수진과 민수가 봉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잘 들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건 민수 몫이라서 주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손주 병원비 주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상속 자금 달라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가 나오든 나 살아있을 때 명예 이전은 없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어머니, 할 말 있으면 해봐. 제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그냥 동준이 치료 잘 받게 해.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어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민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가시는 거예요? 응. 할 일 있어서. 동준이 깨면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가 다녀갔다고 해. 빨리 나으라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에서 민수가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진도 옆에서 함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이 복잡했어요. 돈을 줬지만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어요. 로비로 나오니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수진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어머니 병원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돈만 보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가만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니? 네. 어머니. 돌아가. 동준이 옆에 있어줘.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수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수진의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돈을 받았으니까 하는 말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준 게 아니라 제 결정으로 준 거였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인생은 이제 내 거야. 속으로 다짐했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으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요. 통장을 꺼내봤어요. 2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나를 위해 살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어요. 동준이는 퇴원했다는 소식을 민수한테서 문자로 받았습니다. 엄마, 동준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민수도 수진도 동준이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돈만 받고 나니까 이제 필요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담담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서로 기대하지 않는 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느 날 아침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다 게시판을 봤습니다. 시니어 요가 교실 수강생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가라. 무릎이 아픈 제게 도움이 될까 싶어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문화센터로 갔어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무릎도 덜 아프고. 그래요?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왔어요. 잘 오셨어요. 같이 해봐요. 선생님이 들어오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천천히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릎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김옥희라고 해요. 혼자 사세요? 네, 저는 임정옥이에요. 혼자 살아요. 나도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5년 됐어요. 자식들은요? 있긴 한데 바빠서 잘 안 와요. 뭐, 그게 편하긴 해요. 오키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좋아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면 오키 씨와 순미 언니 셋이서 카페에 모이곤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정호가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네? 순미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언니? 응. 예전엔 어두웠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렇지. 자식들 신경 안 쓰니까 좋지? 오키 씨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나도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렇게 친구들 만나니까 훨씬 나아요. 세 사람이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순미 언니가 소식 하나를 전했어요. 정호가 우리 동네에 노인 병원 동행 프로그램이 생겼대. 병원 동행요? 응. 혼자 병원 가기 힘든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거래.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가주고. 그런 게 있어요? 응. 나도 신청했어. 너도 해봐. 무릎 치료 받으러 갈 때 편할 거야. 그럴까요? 그럼. 혼자 가면 외롭잖아. 누가 같이 가주면 얼마나 좋아. 순미 언니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청을 하고 며칠 뒤 자원봉사자가 연락을 왔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봉사자 이지연이라고 해요. 다음 주 화요일 병원 가신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침 9시에 댁 앞으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약속대로 지연 씨가 왔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밝은 여자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일찍 와줘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병원까지 같이 가요. 지연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아줬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아. 자식분들은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 잘 못 와. 그렇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 친구들도 생기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지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르신 멋지세요. 혼자서도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고마워, 지연 씨. 그 말이 따뜻했어요. 나를 버린 가족이 전부가 아니었고, 세상은 아직 나에게 다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연 씨가 현관 앞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조심히 가. 지연 씨가 손을 흔들며 갔어요. 집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창밖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 민수예요. 그래, 민수야.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니 다리 아프신데 병원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너도 바쁜데 병원은 나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엄마, 괜찮아. 나 잘 다니고 있어. 동행 프로그램도 있고 친구들도 같이 가주고.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동준이는 어때? 다 나았니? 네, 엄마. 다 나았어요.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조심히 다니라고 해. 네, 엄마. 전화를 끊으려는데 민수가 불렀어요. 엄마. 응?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알았어. 너희들도 건강해라.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살아있는 동안 내 것이다. 죽은 뒤엔 하늘이 알아서 하겠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떠다녔어요. 낡은 스탠드 옆에 놓인 화분에 물을 줬어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 새싹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오키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욱 씨, 내일 공원에서 산책할래요? 날씨가 좋대요. 좋아요. 몇 시에? 오전 10시에 만나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어요. 봄옷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설렜어요. 내일 친구들과 산책을 한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밤이 되자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산다. 세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이제 진짜 정옥으로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갔어도 손주가 멀어져도 저는 저를 지켰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눈을 감으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자신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요. 재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자신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